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방문각 제5회 모의고사 31번부터 40번까지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3번 신고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X네요. 2개월 이내입니다. 32회 시험에 포상금이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포상금은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최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20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취득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외국인 특례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죠.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입니다. 예외.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 사람은 특별히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특별히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승여 계약의 경우 6개월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은 60일. 그리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매매계약의 경우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 기일로부터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5번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있으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27번에 있습니다.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네 군데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 1번에 보면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전부 1개월 이내죠. 1개월 5개가. 근데 30일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라는 것 주의하십시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니까 팔 사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매수이니까 낮은 가격 공시지가입니다. 선매는 살 사람이 먼저 사니까 높은 가격으로 산다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살 사람이 있는데 더 낮게 산다고 하면 선매 협의가 불성립될 겁니다.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 이행강제금이 되겠는데요. 이행강제금 우리 요약집 제 서브노트는 131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요약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치하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방치한 경우에는 방치하면 100분의 10%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10 방치하면 10%. 그 다음에 니은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7%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5% 100분의 5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100분의 7%입니다. 우리 핵심 요약집 서브노트 131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방치하면 100분의 10%, 그 다음에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가 되겠습니다. 방치, 그 다음에 임대, 변경, 기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과거에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의 X 토지를 매입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병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지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합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의 X토지를 매입,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이죠. 자, 그럼 2번 병이 갑과 을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예,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3번 병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병이 소유자입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겠죠. 4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정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이제 모든 명신탁이 세 가지잖아요. 양자간, 즉 이자간 명신탁, 그 다음에 삼자간 명신탁, 소위 등기 명신탁, 그 다음에 위명 명신탁 또는 계약 명신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명신탁 모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다 변경되었습니다. 5번 병이 갑과 을 명신탁의 약정을 모르는 경우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은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요. 을이 만약에 제3자 정에게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고요. 그 부당이득금은 실명법 제정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실명법 제정 후라면 매수자금 금은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실명법이 최근 민법에 반드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도 최근 5년간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한 번 빼고는 계속해서 출제됐습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인 자연장리는 조성하려는 자가 아니라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매장 신고 모두 사후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입니다. 자, 가족 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문중 자연장지도 미리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개인묘지 사후 30일 이내인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30일 우리 핵심 비교 정리 35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해야 되죠.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없다 했는데 틀렸네요.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적용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대부분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번 임차인이 법령에 정해진 정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액비율이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전부 5%를 초과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4번 판례입니다. 5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 면제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이게 전부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겁니다. 최우선 면제는 물론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 받는 거지 전액을 다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29번에 보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 이하인 경우 5천만 원, 과밀 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300만 원, 광역시 파주, 광주, 안산, 이천, 평택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만 원, 기타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입니다. 시험에 최우선 면제라는 말 없어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이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고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월차임 500만원으로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을이 근무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예, 대항력은 다음 날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죠. 주민등록 인도받고 주민등록한 다음 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을 8개월로 정한 경우 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갑이 임대인이죠. 갑은 주장할 수 없고 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갑이 주인이잖아요. 갑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죠. 자, 이 문제 해설이 잘못됐네요. 해설에 6억 9천이라고 했는데 6억 9천이 아니라 지금 9억이죠.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 해설지 가지고 계신 분은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6억 9천이 아니고 9억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서울에서는. 물론 환산보증금이고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입니다. 3번 상가는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을은 그 집 부정한 망부로 임대차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4번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그 집 부정한 망부로 임대차 한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6번 일부가 멸시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7번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번 임차주택의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 건물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2+2 4년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밖에 못 올리는 것, 주택 임대차 신고, 이게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4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의 차임 또는 보증금. 제가 이거 상가인데 말을 조금 전에 잘못했네요. 상가인 경우 조금 전에 주택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말했네요. 상가는 2개의 차임액이 아니고 3개의 차임액이죠. 저는 주택인 줄 알았는데 상가네요. 상가의 경우 상가니까 2개의 차임액이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거절할 수 있고요. 상가는 주인이 직접 산다고 거절할 수 없죠. 주택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이 나는 거 두 가지 주의하십시오. 주택은 2개의 차임액,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거절할 수 있고요. 또 주택은 주인이 직접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나가라 계약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상가입니다. 자, 5번 갑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정액 청구는 100분의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1억에 50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이 6억이니까요. 만약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우리 프린터 29번 핵심 비교 정리 29번에 보면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서울에서 적용됩니다.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서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서 주인이 돈 내줘야 되는 거, 요거는 9억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액 청구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는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다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경매도 한 문제 나오죠.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는 무조건 소멸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되고요. 이런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더라도 인수된다. 이게 틀린데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 못 받았더라면 나머지 잔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경우. 그러나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물건인 전세권은 배당 요구해도 배당 못 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겠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안 받으면 최선순위라도 배당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액을 배당 받을 때까지 인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되는데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요거는 뭐 조금 어렵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닌 것 했는데 답은 1번이네요. 1번.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44번에 12, 13, 14, 15번에 있습니다. 그 핵심 비교 정리 44번에 1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44번에 15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매수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된 경우에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에도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폐업 신고에도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폐업해도 마찬가지고요. 매수 신청 대리를 폐업해도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 행정처에 어차피 안 하겠다고 폐업한 사람을 왜 등록 취소하냐,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다. 이게 원래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잖아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던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업공개사에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11만 명이 넘는 개업공개사 중에서 지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수는 뭐 1000명도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지금 통계가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또 꼭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되는데 획기적이었죠.
법률행위 대리를 변호사만 했는데 개업공개사도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없는 게 뭐가 없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5회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여일도 안 남았는데요.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틀린 문제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